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환율이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일까 아니면 여러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환율은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 아닙니다. 경제학 교과서하고 또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은 대부분 환율이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서가 근본위 제도 시대에 기술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위 시대에는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 수량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 화폐 수량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환율이 금 보유량하고도 관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그 환율 예상이 가능했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변동환율 제도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정환율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변동환율제가 도입된 거는 1976년부터니까 그 경제학 교과서 이론이 이제 근본위제도 시대를 얘기하니까 현실과 이제 전혀 안 맞죠. 그리고 그때는 달러 인덱스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금 보유량만 가지고 그 환율을 결정하고 산출할 수 있는데 굳이 달러 인덱스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변동환율 제도가 정착되면서 달러 인덱스 개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경제학 전공자나 경제학자들은 환율을 두 나라 화폐 교환 비율로 오해하고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화폐 수량을 가지고 금은 별로 없으면서 화폐 수량을 늘리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초에도 김영희 교수님 등이 미국이 달러 공급량을 너무 많이 늘렸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달러 공급량 계속 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는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거의 약 10% 올랐죠. 우리 원화를 가지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가격이 10% 올란 거예요. 달러 가치가 10% 올란 게 아니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산출되느냐라는 거는 이제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한두 번 간단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가 6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가장 가중치가 크고 그 다음에 일본 엔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화,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죠. 그러니까 이 6개국 통화의 가중치가 다 달라요. GDP가 그 산출 기초가 되는데 가중치에. 근데 그 GDP가 뭐 매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달러 표시로 GDP를 산출하면 그 나라 환율 수준에 따라서 GDP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환율을 두 나라 통화 교환 비율로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국가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당연히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난해 그 김영희 교수님 등이 실패한 거고, 또 2012년 이후 일본이 통화량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때도 이제 경제학자들은 엔화 가치 하락을 주장했는데 그거는 오비락이지. 그 당시 일본 엔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됐어요. 근데 오비락으로 일본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한 것이지 통화량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2015년 이후에 엔화 가치가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2015년 초만 하더라도 N달러 환율이 125엔 정도 됐죠. 지금도 뭐 120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일본은 돈 많이 풀었거든요. GDP 대비 일본 통화량은 100%가 넘어요. 미국은 뭐 GDP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면 일본 엔화 같이 계속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그 화폐 수량을 가지고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 또 인덱스 개념이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다. 유로화도 미국보다 훨씬 더 2020년 이후에 화폐 공급량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로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왜 2021년 초에 김영희 교수님 등은 그 통계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통계가 그를 몰랐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화폐 가치가 화폐 수량의 문제일까요?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로 그림을 놓고 보면 환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되잖아요. GDP 성장률도 반영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반영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엔화 가치 하락 요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석유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천연가스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발전소가 대부분 천연가스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입량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일본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 상승이죠. 유로존도 마찬가지죠. 러시아에서 석유도 수입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천연가스 수입을 많이 하죠. 천연가스 수입을 많이 하니까 달러 수요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 수량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원자재 가격이 그러면 화폐 수량 때문에 올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부 영향은 있지만 과거 2012년부터 18년까지는 화폐 수량은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수량만 가지고 원자재 가격을 또 설명할 수도 없어요. 또 원자재는 공급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주기로 또 원자재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원자재에 대한 투자 규모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친환경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작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시설 투자를 오히려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폐 공급량의 문제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환율이. 그러니까 화폐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화폐 수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또 환율 전망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개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육계 통화가 원자재 가격하고 영향이 받거든요. 유로존도 그리고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화폐 수량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달러 인덱스 개념 자체도 6개국 통화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화폐 교환 비율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연준이 발표하는 달러 인덱스는 6개국 통화 가중치에 기초해 갖고 매일 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 등락 요인도 반영이 되지만 6개국 통화 가치 등락 요인도 함께 반영된다는 거죠. 서로 상방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국가에서 통화량 증가만을 가지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6개국의 통화량도 증가하거나 대부분 증가하죠. 근데 미국 달러보다는 더 증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 공급량만 가지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두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이 환율이 아니고 6개국 이상 통화의 교환 비율이라는 거죠. 왜 6개국 이상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6개국 통화, 그러니까 유로화를 가지고 얘기하면 러시아 경제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중국 경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미국보다 더 밀접하잖아요, 유로존이.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경제가 망가지는 이유가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나 지금처럼 러시아 경제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피해도 유로존이 크기 때문에 유로 가치 하락 요인이 크다는 거죠. 이 통화량의 문제만으로 접근할 성질도 아니고 두 나라 통화 교환 비율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환율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5년 내내 그 달러 약세 정책을 유도했죠. 그런데 4년 동안은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트럼프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그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미국 달러만의 문제도 아니고 환율이 두 나라 통화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정부도 실패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달러 약세 정책에 기초해가지고 달러 약세를 주장했죠. 심지어는 삼성 선물의 외환팀까지. 나머지 외환 전문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실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5년 차에는 코로나 사태에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 미국 금융시장이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이지 그것이 통화량의 문제도 아니고 또 환율이 두 나라 통화 교환 비율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상 증명해 버린 거죠.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코로나 사태 대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죠. 그래서 달러가 약해진 것이지 통화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문제인데 달러 인덱스가 두 나라 화폐 교환 비율이 아니면 원 USD 환율도 미국 달러와 한국 원화의 교환 비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율 전망에 2021년 초에 약 한 90%가 실패를 했죠. 제가 이제 그 8.15만이 출연을 할 때 임 대표가 그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90% 정도는 달러 약세를 전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기를 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화폐 수량에서 화폐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두 나라 화폐 교환 비율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달러 인덱스 개념도 모르고 환율이 두 나라 화폐 개념이라고 착각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시사점이 있습니다. 외환시장 참여자와 자산시장 참여자 또는 실물경제 참여자들이 환율을 두 나라 화폐 교환 비율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에 실패한다는 거죠. 자산시장 참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을 두 나라 화폐 교환 비율로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제대로 응용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그 교육의 목적은 강의의 목적은 환율 개념부터 제대로 알자. 두 나라 화폐 교환 비율이 아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다. 또 달러 인덱스 개념을 모르면 외환시장 전망에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자산시장에도 실패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